오케이, 가봅시다. 필기하던 부분 이어서 필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지난 시간에 명사, 동사를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품사로 형용사라는 품사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형용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일단 의미는 간단해요. 우리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나 혹은 대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을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대신 이 형용사라는 애들은 명사는 바로 수식이 가능하지만 대명사는 바로 수식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때문에 수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형용사라는 애들이 보어로 쓰이면서 대명사라는 애를 수식할 수 있게 되죠. 대부분 형용사들은 전부 해석이 어떻게 되고요? 받침 니은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쁜, 아픈, 비싼, 값싼, 재밌는 이렇게 전부 형용사죠. 그래서 받침 니은으로 끝나면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사용이 될 때 무슨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는 보어라는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맘대로 지우거나 맘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보어라는 기능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 형용사라는 애들은 일단 썼다 하면 두 가지 쓰임으로 나뉘어져요. 형용사라는 애들은 두 가지 쓰임으로 나눠져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애와 서술적 용법이라는 애로 나뉘어집니다. 자, 영어에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말 그대로 한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정을 한다는 건 범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무조건 사용되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형용사를 쓰고 나서 형용사 뒤에 꼭 명사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명사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반에 남학생이 지금 한 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생긴이라는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우리 반은 여학생 반으로 딱 바뀌는 거죠. 형용사라는 애가 명사 앞에 붙으면 또 미기도 이렇게 가슴 아프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자,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의 범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형용사를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의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용되는 형용사는 문장에서의 쓰임이 전혀 없어요. 즉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언제든지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I know a handsome boy를 쓰든지 I know a boy를 쓰든지 얘는 문장 변화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전혀 안 줘요. 그래서 명사 앞에 쓰이는 형용사는 얼마든지 지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이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요. 자,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이 달라붙은 이유는 형용사가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서술적이라는 건 동사화 된다는 거죠. 원래 형용사는 뭐뭐한이라는 받침 니은으로 끝나야 되는데 He is rich라는 이 문장을 봐보세요. 그럼 우리 이 문장을 해석할 때 그는 부유한이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죠. 성이 부고 이름이 유한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는 부유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마치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인 것처럼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 바로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 거고요? 보어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가 보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뒤에 뭘 안 달아요? 명사를 달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앞이나 뒤에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 무조건 문장에서 무슨 기능이다? 보어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란 지금처럼 뒤에 명사를 달지 않고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이때 쓰이는 형용사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 부르고 문장에서 보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애들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태생 자체가 형용사인 애들이 있어요. 명사처럼 알파벳 몇 개가 만나서 아예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애들이 있었죠. 뭐 kind도 있을 거고 happy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단어 자체가 아예 형용사인 애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용사는 아닌데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있었고요? 투부정사가 있었죠. 당연히 이때 쓰이는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으로 쓰이고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죠. 자,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경우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동사하는 또는 동사하려는 또는 동사할이라는 뜻으로 미래의 의미를 포함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부정사를 쓰는 순간 얘는 최소 단어가 2개 이상이죠. 그럼 얘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이 져지고요? 구라고 이름이 져지고요. 형용사라는 애들은 구의 형태를 띨 경우 무조건 명사를 어디에서만 수식해요? 뒤에서만 수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땐 항상 명사의 어디에서만 수식? 뒤에서만 수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할 땐 절대 앞에서는 수식을 하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애로 또 누가 있었고요? 현재 분사라는 애들이 있었죠. 당연히 현재 분사라 불려지는 애들은 동사에 ing를 붙이는 애였었고 얘도 해석은 투부정사랑 거의 똑같죠. 동사하는 대신에 얘는 동사하려는 이나 할은 없고 동사하는 중인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고요. ing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일 때 미래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하는 중인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누가 있었어요? 과거 분사라는 애들이 있었죠. 당연히 과거 분사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pp의 형태였었고 얘는 해석할 때 동사 된, 동사 당한 또는 동사 되어진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분사 PP는 아까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완료의 형태와 수동의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애였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는 PP가 앞뒤에 명사 없이 그리고 비동사도 없이 PP가 단독으로 쓰이면서 보어가 문장 앞으로 나오는 도치 구문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법 문제의 좀 대세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애들. 자, 얘네 말고 얘네 외에 뭐가 있었어요? 형용사 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 중에 우리 이제 뒤에서 정리할 거지만 전치사 구라고 불리어지는 애가 있어요. 이 전치사 구라는 애는 전치사를 쓰는 순간 무조건 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치사 구가 문장에서 무슨 기능? 형용사의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가 형용사의 기능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먼저 첫 번째는 명사가 나오고 나서 이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쓰이는 경우예요. 그럼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해주고요? 수식해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럼 이때 쓰이는 전치사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 전치사구가 간혹 가다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서 어떤 형태로 쓰일 때가 있냐면 비동사 뒤에서 전치사구가 쓰이게 될 때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 전치사구가 마치 보어인 것처럼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전치사구는 보어 기능은 못합니다. 근데 누구 뒤에서 쓰일 때만 비동사 뒤에 쓰일 때에만 보어의 기능처럼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주어의 위치나 장소를 보충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전치사구를 우리는 보어 중에서도 유사보어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I am in the house.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나는 집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원래 이때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는 뜻의 일형식 동사거든요. 하지만 뒤에 전치사구가 달라붙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유사보호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I am in the house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건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선생님, 비동사 뒤에 보어가 없는데 왜 완전한 문장입니까? 이땐 뒤에 전치사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서 유사보호 역할을 해줘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어요? 이때 전치사구. 대신 이때 쓰이는 이 전치사구를 제외하고는 영어에서 전치사구는 문장에서의 쓰임이 전혀 없어요. 요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여섯 번째로 누가 존재해요? 형용사절이라는 애들이 존재하죠. 자, 영어에서 형용사절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관계 대명사절하고 관계 부사절밖에 없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절은 전부 다 문장에서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수식하면서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형용사절의 기능을 합니다. 대신 관계대명사 누구는 제외시키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제외시켜야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으로 나오는 문장이랑 관계부사 when, where, why로 나오는 문장. 당연히 the way, how는 선행사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기능은 아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해석할 때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 속에 동사를 형용사화 시켜서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얘네는 전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애들은 얘네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형용사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몇 놈이 있죠. 자, 형용사들 중에 일단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들은 절대로 무슨 용법은 못 쓰는 거예요? 한정적 용법은 못 쓰는 애들이에요. 그럼 아까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무조건 뒤에 누굴 달고 나온다고 했어요? 명사를 달고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명사를 못 달고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쓰이는 형용사들이 누구예요? 단어 앞에 a를 붙여서 만드는 형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live 또는 alike 또는 asleep 또는 afraid 또는 aware 이런 애들이 전부 영어에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지만 서술적 용법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형용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뒤쪽에 명사가 달려있다. 그러면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이해됩니까?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붙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하나만 더 씁시다. 언론까지만. 그래서 얘네는 뒤에 명사가 달라붙으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붙여서 7번째 하나만 더 만듭시다. 형용사가 아닌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애가 하나가 더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명사가 있었죠? 대신에 명사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없고요. 명사에다 뭘 붙여줘요? ly를 붙여주면 되죠. 영어에서 명사에 ly를 붙이면 품사가 뭘로 바뀌고요? 형용사로 바뀌고요. 명사에 ly를 붙이면 무조건 품사가 형용사로 바뀝니다.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ly를 많이 붙여요. yearly, monthly, weekly 이런 식으로. 하지만 걔네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놈들은 세 놈들이 있었죠. friend에 ly를 붙여서 friendly라고 하면 다정한, 친근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얘와 함께 orderly라는 애가 있었죠. orderly는 order 자체가 주문, 명령, 질서라는 명사 뜻이 많죠. 근데 ly를 붙이면 얘는 무조건 딱 한 가지 뜻으로 질서, 정연한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형용사로 질서, 정연한. 그리고 love에 ly를 붙여서 lovely라고 하면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고요. 그래서 명사에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애들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세요. 다시 형용사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고요. 명사는 직접 수식이 가능하지만 대명사는 직접 수식은 불가능하다. 즉 명사 앞에는 쓰일 수 있지만 대명사 앞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이 될 때 명사 앞에서 쓰이는 형용사는 문장에 쓰임이 전혀 없지만 명사가 없이 사용되는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서 보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성분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형용사 파트는 여기 부분만 필기를 해주세요. 지금 쓰임이 없다는 게 해석이 없다는 거 아니요, 성분으로서의 역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X를 치는 건 전부 문장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unlike랑 alive 이 두 놈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unlike와 like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unlike 뒤에는 명사를 못 쓰고 like 뒤에는 명사를 꼭 써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명사를 붙이면 무조건 틀린다. 꼭 기억해 두시고. 저희가 여기서 5번? 네. IM에다가 하우스 있는데 있잖아요. 저기는 일형식이라서 M이 뭐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존재하다의 뜻으로 일형식이지. 그런데 뒤에 전치사 구가 저렇게 붙으면서 내가 집안에 있다는 형태로 나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 구가 마치 보어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유사보어라고 불리어져요. 근데 이 문장에서 in the house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I am 하고 끝나버리면 나는 있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I 대신에 대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R 대신에 I 대신에 대열이 나. 당연히 안 되죠. 대열이 나오게 되면 대열 M을 쓰게 되면 뒤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상태가 되버리니까 대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열이라는 애는 사용을 할 때 그냥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맨 처음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am이라는 표현이랑 대열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선생님 펜좀 가지고 있어요. 개가 되려나? 두 개씩 잡아봅시다. 네. 된다. 딱 되겠다. 우와, 내 거까지 딱 11개. 대박. 벌써 잡히는 대로 들고 왔는데. 오케이. 정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뭐
씁니다. 뭐 당연히 동격은 명사절이죠. 동격은 명사 뒤에 붙이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애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걸 동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격은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쓰이는 애도 동격이라는 형태의 구나 단어를 쓸 때 전부 명사로 들어가는 거지 형용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건 맞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땐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게 맞는데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애라 걔는 명사로 취급이 되지 형용사로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선생님, 저거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보어 자리에 쓰는 형용사 말하는 거예요? 얘네는 보호자를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만 못 쓴다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형용사 중에 어떤 형용사들이 있냐면요. 이 형식 동사와 형용사가 함께 만나서 대부분 이때 이 형식 동사는 비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와 형용사가 만나서 뭐를 이루는 경우가 있냐면 타동사 구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랑 이 형식 동사가 만났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타동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이건 왜냐면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때문에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애들이 be afraid라던가 또는 be aware라던가 또는 be sure라던가 be certain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이죠. 우리 afraid는 두려운이잖아요. 근데 be afraid라고 하면 뜻이 뭐가 돼요? 두려워하다가 되죠. 그리고 be aware는 아는이라고 해서 아는다가 아니라 알다가 되죠. be sure는 확신이다가 아니라 확신하다. be certain 역시 확신하다가 되죠. 그럼 얘네가 형용사랑 같이 만났을 때 앞에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뭐뭐를 두려워하다, 뭐뭐를 알다, 뭐뭐를 확신하다. 말이 돼야 돼? 말이 되죠. 이렇게 이 형식 동사랑 형용사가 만나서 하나의 타동사 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타동사 구를 형성했으니 뒤에 뭐를 쓸 수 있게 되고요? 목적어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종류에 따라서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목적어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어가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목적어가 안 붙으면 이 형식으로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I'm afraid, 나는 두렵다 이런 식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 형용사로 이루어진 타동사 구는 뒤에 목적어를 쓸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얘네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명사나 혹은 명사 구일 때에는 꼭 앞에 전치사 오브를 수반해 줘야 돼요. 이 타동사 구는 뒤에 명사나 명사구를 봤을 때 꼭 전치사 오브를 수반하고 목적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수거처럼 많이 외우고 있을걸요. be afraid of, be aware of 또는 뭐뭐를 좋아하다라고 할 때 be fond of 또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be full of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of를 붙이는 이유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애가 명사나 명사구일 땐 전치사 of를 붙이도록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 뒤에 뭐가 오는 경우에는 명사절이 목적어로 오는 경우에는 전치사 없이 명사절을 바로 쓸 수 있어요. I'm afraid that 또는 I aware that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절을 목적어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됐습니까? 요게 형용사라는 애가 가지는 마지막 특징이에요. 오케이, 요거까지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얘네와 함께 네 번째로 부사입니다. 자, 이 부사라는 놈이 영어에서 영어 문장을 길게도 만들고 영어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놈이죠. 자, 일단 이 부사라는 애는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뭐라고 개념을 잡아요? 얘는 형용사의 여집합이라고 개념을 잡아요. 우리 형용사라는 애는 문장에서 누구누구를 수식한다고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럼 영어에서 명사, 대명사 이외의 애들은 싹 다 부사가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이나 구는 싸그리 다 누가 수식해? 전부 다 부사가 수식을 해요. 대신 이 부사라는 애는 문장에 쓰였을 때 내용을 풍요롭게는 해주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부사라 불리워지는 애들은 문장에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거죠.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사용되는 부사라는 이놈들은 일단 해석 자체가 뭐뭐하게 뭐뭐로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부사라는 애는 부사로 쓰이는 애들을 아는 것과 해석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태생 자체가 부사인 애들이 있죠. 뭐 태생 자체가 부사인 애들은 up이라던가 뭐 past라던가 이렇게 아예 태생 자체가 부사인 애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부사 자체로 태어나는 애들보다는 누가 훨씬 더 많아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경우가 더 많죠.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순간 얘네는 전부 다 품사가 부사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부사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ly를 붙여서 새로운 부사를 만들 수가 있었죠. 단어 자체에 이미 부사 뜻이 있어요. 근데 부사 뜻이 있는 단어에 ly를 붙이면 품사는 부사로 유지가 되지만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애들이 누가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hard가 있었죠. 우리 hard는 형용사로 쓰이면 단단한, 어려운,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 몹시란 뜻이거든요. 근데 얘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쓰면 무슨 뜻으로 바뀌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준부정어로 계속 쓰던 애잖아요. 스퀘어 역시 마찬가지죠. 스퀘어 역시 스퀘어 자체가 뭐 드문 진기한이라는 의미였고 약간 형태를 바꿔 쓰긴 하지만 scarcely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얘도 역시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부사 뜻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얘네 말고 high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high는 높은과 높게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ly를 붙이게 되면 얘는 무조건 무슨 뜻으로 바뀌고요? 아주라는 뜻으로 바뀌고요. late 역시 마찬가지죠. late도 늦은과 늦게의 뜻이 다 있어서 ly를 붙이면 최근에 라는 뜻으로 완전히 새로운 뜻을 가지고요. 이렇게 부사 뜻이 있는 애들의 ly를 붙이면 새로운 의미의 부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ly나 부사의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고, 네 번째로 많이 쓰이는 부사구는 당연히 전치사구죠. 자, 전치사구의 부사적 용법은 아까 했던 전치사구의 형용사적 용법만 제외시키면 돼요. 전치사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나 비동사 뒤에 쓰이는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한 전치사구는 싹 다 부사구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치사구가 비동사 뒤에서 유사 보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워낙 간혹 쓰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전치사구라는 애는 쓰는 순간 문장에서 쓸모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보이는 순간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구나, 이 개념이 바로 잡히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좀 더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사용되는 부사라는 애는 요놈이 조금 어렵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자,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문장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듭니다. 왜냐면 투부정사가 가지는 부사적 용법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을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해석이 자유롭게 돼요.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첫 번째로 뭐가 있었고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원인은 뭐뭐 해서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고요. 대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은 대부분 어디 뒤에 쓰여요?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대부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요.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Happy to meet you 무슨 뜻이에요? 너를 만나서 행복해. 왜 행복해? 널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전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단의 근거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판단의 근거라고 불리어지는 애는 동사 하다니 또는 동사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누구랑 함께 나오냐면 must와 함께 나와요. must가 틀림없다라는 뜻의 추측으로 사용이 될 때 이 틀림없다의 must 문장에 쓰인 투부정사는 100%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must be a fool.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To say such a thing.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있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려면 또는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대부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요? 얘는 대부분 if절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 주어가 동사하려 한다면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와 함께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죠.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은 그 결과 동사하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자체에서 나왔을 때 뭐 we plant seed 우리는 씨앗을 심습니다. to be harvested, to harvest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씨앗을 심고 결국 수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의 내용에 대해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애들은 얘네와 함께 마지막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정도를 나타낸다는 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누구 뒤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동사할 정도로 동사하게 부사하다라는 형태로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enough 투부정사죠. 동사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쓰이는 애들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네와 함께 여섯 번째로 누가 존재해요? 부사절이라는 애들이 존재하죠. 자, 이 부사절이라는 애들은 개념이 아주 간단해요. 요거는 대신 마지막 품사 여덟 번째 접속사를 정리할 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사 파트는 여기만큼만 필기를 해두시면 돼요. 네, 요거 필기 마무리 해주세요. 일단 부사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원래 부사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쓰고 싶은 자리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신에서는 부사의 자리를 딱 고정시켜서 시험 문제를 많이들 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여러분들 많이 찝어줄 때, 문장 찝어줄 때 제일 보는 게 부사 없이 중요한 어법 쓰는 문장들을 좀 많이 찝어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죠. 특히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좀 잘 봐놓으세요. 조건 이거 선생님이 스펠 틀렸네 소리. 스케일스죠, 스케일스. 이거죠. 스케어는 두려움이고요.
이제 팔품사 정리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요 시간대 문법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 질문이랑 천일문이나 구문 독해 하다가 질문 생긴 거 있으면 요 시간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구는 안 중요해요. 전치사구는 일단 저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전치사라는 품사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데 문장 해석에 이 부사, 구나 부사절이 쓰이고 있다. 그럼 걔네는 솔직히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싹 무시하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문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는 전달이 되거든요. 왜냐면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애들이라. 이해돼요? 오케이, 일단 하고 나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품사로 가볼게요. 자, 5번째로 포해오는 품사는 대명사예요. 원래는 이 대명사를 2번째 해주는 게 좋은데 명사 하고 나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여러분들이 보게 하려고 5번째로 빼놓은 겁니다. 자, 당연히 영어에서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죠. 당연히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애였었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애지만 이 대명사는 무슨 역할밖에 못한다고요? 얘는 주어의 역할이랑 목적어의 역할밖에 못해요. 대명사는 안타깝게 무슨 기능은 못한다? 보어의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하면서 당연히 대명사라는 애는 사용이 될 때 문장에서 격을 잘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애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대명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수일치라는 애였었죠. 이 대명사라는 애들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애이기 때문에 얘의 대명사가 대신하는 애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수일치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격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얘가 주격자인지 소유격자인지 목적격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명사와 관련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제귀 대명사였었죠. 우리 영어에서 제기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애들은 대명사 자신을 나타내는 애였었고요. 대신 제기대명사를 쓰는 자리는 항상 어디? 목적어 자리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쓰임을 2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제기용법이라는 애와 강조용법이라는 2가지를 배웁니다. 당연히 제기용법은 제기대명사가 필요해서 쓰이는 거고 강조용법이란 건 필요는 없는데 강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기용법의 제기대명사는 절대로 뭐를 못해요? 얘는 절대로 생략을 못해요. 하지만 강조용법은 언제든 뭐가 가능하고요? 언제든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기용법으로 쓰이는 제기대명사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죠? 항상 뭐하고 뭐 뒤에 쓰여요? 제기용법의 제기대명사는 항상 이거 뒤에밖에 안 쓰여요. 뭐하고 뭐 뒤에? 자, 봐보세요. 이미 다 말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어요?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영어에서 목적어를 쓰는 자리는 우리가 배운 게 총 3자리잖아요. 지금 2자리밖에 안 배웠군요. 일단 타동사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올 때 목적어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치사 뒤에 꼭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뒤에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기용법에 쓰이는 제기대명사는 딱 2자리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하고 누구 뒤요? 타동사와 전치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면 이때 쓰이는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으로 무조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기능을 하게 돼요. 당연히 목적어는 문장의 성분이니까 지울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고요.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때려 죽여도 못 지웁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기대명사는 싹 다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뭐가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해됩니까? 제기용법은 요거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재기용법이라는 애들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help to oneself를 쓰게 되면 마음껏 먹다라는 표현이 되고 또는 by oneself라고 하면 혼자서 of itself라고 하면 저절로 beside oneself라고 하면 미친 이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들은 몇 개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건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와 함께 대명사 관련해서 우리가